아,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건 다음에 좀 빠진 게 있어서 그 동영상에 좀 빠진 게 있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의 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국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한 그 경쟁이 치열하게 있죠, 그지?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인된 그 유산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게 자부심이 올라가면 유산 보호를 위해서 책임감이 증가되고 또 정부와 일반 대중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달을 할 수가 있고 이 관광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하죠, 그지?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뭐죠? 바로 고용의 기회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역이 계획과 많은 그 지원금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죠. 그런 문화에 대한 책임감이 더 형성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럼 그 문화유산은 도대체 그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지? 첫째, 그 소유권은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더라도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네스코에서 그 소유권이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그 소유권이나 통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국내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데 유네스코에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제협력이나 지원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화유산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데에 기술적이나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나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국제에서 그걸 다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등재된 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협약 가입국이 세계 유산 지역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하는 거야. 우리의 소유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산 지역에서 그 보존 상태를 모니터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보고 또 혹은 그게 위험에 처하면 그 유산 상태를 보고함으로 해서 재정적이나 혹은 그 유산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원조를 받아서 이것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것을 세계유산 유네스코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유산을 꾸준히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혹은 보존하는 데에 커다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외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보면 뭐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에는 없는 특이한 그 조선 왕릉이 있어요.
조선 왕릉은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임금의 그 무덤 혹은 그 왕후의 무덤을 한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 다양한 어떤 뭐 문인과 무인의 공간을 막 구별한다든지 성물의 배치를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어떤 그런 그 계획적으로 왕릉을 조성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이걸 굉장히 특이한 창조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죠. 조선왕릉이 조선만의 사상이나 문화를 이렇게 절제된 솜씨로 보여지고 있는 유적이므로 굉장히 예술성과 독특한 사상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잘 관리되어 왔지만은 유네스코에서는 한 시대의 왕조를 이끌었던 왕과 왕비의 왕릉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등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국의 만리장성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지?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지구의 건축물이죠, 그지? 북방 유목민족을 남하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명나라 장성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 사업이에요. 6,700km. 어마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직접 가봤는데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대단한 크기였었어요. 처음에 이게 유산으로 보존되지 않을 때는 워낙 긴 거리에 의해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백성들 국민들이 또는 뭐 땅을 구별하는 데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재도 많았고 또 많은 뭐 풍화작용에 의한 천재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유네스코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지?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이런 거대한 공사를 건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학적으로 완벽성을 지닌 걸작이라고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중국 문명의 탁월한 어떤 그 중국 문명의 증거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복합적 통시적 문화재라고 보고 군사 목적의 건축물로 특별한 사례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의 축조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특화된 것이야. 물론 지구상의 많은 건축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건축물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앙코르왓도 그렇고. 나는 만리장성을 처음 갔을 때 그 크기에 압도되는 면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여기에 그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여기에 끌려와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만리장성 축조에 희생된 많은 그 백성의 영혼이 여기에 깃들어 있지 않을까. 야, 인간이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런 희생을 담보로 이런 건축물이 완성되었다는 데 대해서 그 건축물이 이 만리장성이 가지는 어떤 그 크고 방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경외심보다 이 건축물이 축조될 때까지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은 그
경외심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희생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 자연에 압도된 그 느낌과 이 건축물에 압도된 느낌은 정말 차이가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많은 기계들이 인간의 힘을 많이 들어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많은 건축물들은 인간의 희생을 바탕으로 축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대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